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 뭐 현재 수준, 뭐 기술 이런 부분들 이제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차량 레벨에서 차량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운전을 하고 운행을 하는 이제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 설계가 되거나 그랬을 때 결국에는 뭐 인지서부터 판단 제어하는 부분들이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구현을 할 텐데 거기에 어떤 뭐 결함이든 아니면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뭐 차량 사고에 대한 부분들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뭐 인명 피해를 포함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크리티컬한 이런 피해들이 되게 이제 많을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얼마만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 말들이 5년 전, 6년 전서부터 뭐 정부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제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뭐 지금 앞에서 설명한 뭐 자동차 분야의 어떤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비행기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뭐 철도 뭐 다른 쪽에도 다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드론 같은 것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자동차 쪽에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솔루션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게 되는 이제 사회이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고 그 중심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기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력도 양성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뭐 현재 지금 자동차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비중은 뭐 나날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뭐 절반을 넘어간 예, 상태이고요. 계속 지금 최근에는 지금 내연차라고 하는 이제 그 파워트레인 쪽이 다 드러내고 모터라든가 배터리를 통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가고 또 자율주행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 더더욱이나 지금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라는 게 흔히 얘기를 하는 게 뭐 바퀴 달린 스마트폰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앞에 시간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기능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 그다음에 뭐 철도, 뭐 제조 모든 분야에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일단 기능이라든가 이런 복잡도도 높아지고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지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뭐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어떤 피해, 경제적인 또 인적 피해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에 이제 좀, 지금 사례는 한 5년, 6년 전, 그때 이제 사례인 거고,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소송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T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토요타 쪽에 이제 캠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차종에서 발생했었던 급발진 사고 이제 사례예요. 그래서 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 용어로는 UA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Unintended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의도하지 않은 이제 그런 발진, 급가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의는 그렇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제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낮은 초기 속도에서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이게 가속이 일정 시간 지속이 돼서 급가속이 돼서 차량을 어떤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고고요. 많이 아마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제조사에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를 재현해야 되는데 급발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특정한, 이게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특정 조건이라는 게 거의 리얼타임으로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변수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급발진에 대한 가능성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피해 이런 부분들을 그런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 이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고, 실제로 이제 사망 사고도 발생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타에서도 소송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아마 1조 원인가 1조 달러인가 아무튼 그 부분을 배상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그런데 이제 급발진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분석해 봤었더니 사실은 많은 부분이 운전자의 어떤 오조작에 의해서 급발진이 발생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을 혼동해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갑자기 발진되는 거를 근데 운전자는 그거를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그게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아서 사고든 아무튼 회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발을 뗀 상태에서도 눌러진 상황이 어떤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펄트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또 진짜 실제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걸 통해서 연료에 대한 분사량 같은 것들을 그 배터 밸브를 통해서 그 연료량을 분사를 해서 사실 가속이 되는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어하는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을 포함해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이제 급가속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로틀 잠김 같은, 이것도 다 사실은 어떤 제어 시스템의 제어 로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급발진에 대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실제 이제 엔진 컨트롤을 관리하는 이제 제어기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는, ETCS라고 하는 이제 일렉트로닉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자동차 스로틀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캠리 자동차에 탑재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촉 타입 가속 페달과 스로틀 위치 센서를 장착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 밟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 엑셀러레이터 페달 포지션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정보를 주고 ECM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스로틀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 개폐를 해야 될지 개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거를 스로틀 컨트롤 모터 쪽에 액추에이터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에 요 전달을 하고 요 실제로 요 모터를 통해서 스로틀 밸브를 개방을 통해서 연료량을 퓨얼 인젝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안전성이 중요한 시스템이죠. 아까 급발진을 다 가속할 수 있는, 급발진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성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타임 시스템인데 상당히 하드한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ECM 안에 여기에 지금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 거죠. 펌웨어 같은 형태로. 펌웨어는 아니지만은 안전한 상태에 어쨌든 그것도 어떤 그 OS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탑재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NHTSA가 이런 그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을 나사 쪽에 연구를 그런 이제 결함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이제 줬지만 사실 나사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 결국 재현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그런 걸 재현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분석함에 있어갖고 토요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급발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하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좀 잘하는 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실제 20개월 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도요타 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토요타 같은 데서는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오픈을 굉장히 지금 협조를 좀 안 했는데 외부에 주지 않고 실제로 토요타 연구소에 이 바그룹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들이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걔네들이 오픈한 소스들을 하나하나 매뉴얼하게 아이 체킹을 통해서 이런 것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 아무튼 그런 비협조적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ATCS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오동작, 멀펑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아까 이제 그 ECM이라고 하는 그런 스로틀에 대한 어떤 밸브 각 같은 것들을 정보를 받아서 그 센서 포지션 정보를 받아갖고 판단을 통해서 어떤 가속을 할 수 있는 개폐량 같은 것들을 로직에 대한 부분들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되는 타스크들이 있고 뭐 타스크에 따라서 이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런 빅맵 정보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어떤 그런 정보들이 이런 비트 플랩이 어떤 그 메모리 콜옵션이라든가 뭐 그런 메모리에 대한 훼손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 반전되거나 그랬을 때 관련된 타스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 죽어버려서 특정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특정 타스크를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타스크가 죽어서 실제로 어떤 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가속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사실 우선돼서 그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수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어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상황에서 타스크가 죽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 재현을 해냈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스로틀 밸브에 대한 개폐량을 실제 제어하지 못하는 기능 상실로 왔었고 그래서 이제 UA 그 이제 의도하지 않은 엑셀레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인정이 돼서 실제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도요타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들은 뭐 자료들은 인터넷에 또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 외에도 실제 지금 아까 이제 메모리 콜옵션이라고 라는 걸 통해서 아까 이제 어떤 뭐 비트넷 정보로 되어 있는 그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메모리에 대한 어떤 훼손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 오동작 같은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것들, 특정 상황에서 버퍼에 대한 부분들을 오버플로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메모리가 잘못 라이팅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메모리 콜옵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결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퍼 오버플로우서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인터 같은 것들을 잘못 어사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포인터 같은 것들을 이게 이제 C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제어 로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지금 ECM에 탑재되는 그 판단 로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타스크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C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었는데 뭐 포인터 같은 것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것들 어떤 특정 타스크 같은 것들이 수행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경쟁 복공 같은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또 메모리 훼손으로 인해서 특정 타스크가 죽고 관련된 태스크들이 같이 죽어버리는 상황들 또 그 타스크 간의 간섭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중요한 타스크가 죽더라도 다른 타스크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하게 아이솔레이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중화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뭐 스택 오버플로 마찬가지고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메모리 훼손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쪽에 다 결함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데이터 흐름 구조라든가 제어 흐름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은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실제로 이제 해봤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 코드를 직접 열어줘서 그거를 아마 아이체킹을 통해서 툴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찾아낸 부분이 뭐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모듈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복잡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코드 매트릭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합도가 상당히 높게 실제로 복잡하게 코드도 돼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요 개연성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을 아까 지금 이제 ETCS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무려 이제 10,000개가 넘는 전역 변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코드 자체가 굉장히 스파게티 코드가 되겠죠. 그 전역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듈, 또 그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타스크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거나 어떤 특정 모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전파되거나 인터피어런스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수를 같이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특정 변수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 훼손이 생겼을 때 다른 쪽에도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을 로컬라이제이션 안 하고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복잡도에 대한 뭐 의존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아졌던 부분들도 상당히 어떤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개연성이 높았다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어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복잡도와 이제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복잡도 같은 것들이 뭐 상당히 높은 수준, 뭐 30 이상 돼서 보통 이제 복잡도에 대한 매트릭에 대한 부분은 뭐그 순환 복잡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순환 복잡도가 일단 권고하는 수준은 뭐 한 10에서 20 정도인데 그게 이제 50이 넘었었더라는 거는 그만큼 그 복잡도에 대한 수준, 결국에는 내 안에 이제 로직을 보면은 그 네스팅 레벨들, 어떤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 분기문이라든가 그 레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을 넘는 경우에는 복잡도가 일단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보통 정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제대로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스로틀 그 밸브 스로틀 각도에 대한 그 페달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그 각도에 따라서 스로틀 밸브에 대한 개폐각을 실제로 지금 판단하는 로직에 대한 함수는 이 복잡도 자체가 일단 100이 넘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안 했을 거예요.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필드에서 뭔가 결함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ETC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수행되는 어떤 그런 그 OS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OSEC이라고 하는 자동차용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뭐 일종의 약간 오퍼레이트 시스템 미들웨어 같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뭐 그 OS 표준을 만드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계속 릴리즈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전을 상당히 낮은 부분을 쓰고 업데이트된 부분들 그래서 어떤 뭐 코드 그 이제 보안이든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개선이 되고 보완된 그런 그 OS를 계속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서부터 또 지금 뭐 코딩 룰에 대한 그 C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강건성을 위해서 미스라라고 하는 C에 대한 코딩 표준 같은 것들을 보통은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C 기반으로 개발하는 자동차용 전장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미스라 C라고 하는 어떤 코딩 규약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그룰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바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아까 이제 실제 코드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8만 건이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지금 이 8만 건 위배 사항들은 중복된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그 유형이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그 미스라 C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그런 위반 사항들이 많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총체적으로 뭐 지금 아까 어떤 그 타스크가
특정 타스크가 어떤 메모리 그 커럽션에 의해서 죽었을 때 관련된 타스크들이 죽고 또 이제 안전 설계를 위해서 보통 이제 fail safe라고 해서 그런 특정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시스템이 안전하게 고장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설계에는 반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아이솔레이션 돼서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타스크가 죽었을 때 연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죽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먹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도요타, 캠리 때 그 급발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충격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뭐 제조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뭐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차량 제조사가 상당히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뭐 품질이라든가 품질력이라든가 뭐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 또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그런 전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런 부분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의미가 커질 텐데 이 정도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건 진짜 충격적이었다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사례였다는 거고요. 뭐 잠깐 이제 그런 설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소프트웨어 어떤 불안전, 또 소프트웨어 어떤 결함도 의심되는 사고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철도 같은 경우에도 자동 운행 모드 같은 것들이 뭐 ATC 같은 이제 그 철도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실제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그 운행자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선로 정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호행되는 그런 그 기차 차량하고의 어떤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또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오동작으로 인해서 비상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작동되지 않아서 실제 추돌이 돼서 탈선하는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있었고요. 뭐 이것도 비교적 최근 일인데 19년도에 보잉사 737 맥스 항공기 추락사고인데 이게 실제로는 실속 방지 안전장치인 MCAS라고 하는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오동작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몇 건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전면 그 기항 금지가 됐었고 아마 최근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마 다시 이제 속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문제라고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안전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설명을 이제 하고 넘어가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 요건이 있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런 부분 안전이라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지금 제가 뭐 자동차, 철도 그다음에 뭐 항공에 대한 부분 사고 사례도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 굉장히 어떤 안전이 중요한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준비 상태 같은 걸 지속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부각이 될수록 이런 안전에 관련 시스템들이 더 늘어나고 지금도 뭐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이제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인지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한 거고, 소프트웨어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생활 사고를 예방하는 게 또 소프트웨어 안전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품질력이 높으면 소프트웨어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라는 것들도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이런 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아까 소프트웨어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어떤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고 예방하고 또는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능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방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소프트웨어 안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